북한 피겨 선수가 두만강 한가운데서 스케이트를 신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찰대의 고함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그녀는 허리를 낮추고 더 빠르게 나를 찍었습니다. 링크가 아닌 얼어붙은 국경을 달리게 만든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사건의 전말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제 고향은 평양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평양이었어요.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교원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평양에서도 괜찮은 동네에 있었어요. 저는 6살 때 평양 빙상관에서 처음으로 스케이트를 신었습니다. 얼음 위에 서는 순간 이상하게 무섭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눈여겨봤어요. 12살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어요. 하루에 8시간씩 얼음 위에 있었어요. 훈련은 힘들었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링크 위에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됐거든요. 그냥 뛰고 돌고 날면 됐어요. 근데 15살이 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정해졌어요.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에서 정해준 음악, 당에서 정해준 안무였어요. 위대한 수령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혁명가요였어요. 빠르고 경쾌하고 밝아야 했습니다. 코치가 말했어요. 웃어라. 더 밝게. 인민들에게 기쁨을 줘야 한다. 슬픈 표정은 안 된다. 혁명 전사는 항상 밝아야 한다. 저는 연습했어요.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얼음 위에서 웃으면서 도는 연습을 했어요. 점프를 뛰어도 웃어야 했습니다. 넘어져도 웃어야 했어요. 다쳐도 웃어야 했습니다. 16살 때 전국 대회에 나갔어요. 1등을 했습니다. 상으로 김일성 배지를 받았어요. 그게 제일 큰 영광이었습니다. 17살 때 평양 인민체육대회에서 공연을 했어요. 간부들이 앉아서 봤습니다. 저는 빙판 위에서 웃으면서 돌았어요. 경쾌한 음악에 맞춰서요. 공연이 끝나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지도원이 잘했다고 했어요. 인민들에게 기쁨을 줬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저는 기쁘지 않았거든요. 숙소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에는 아직도 웃음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내 웃음인가? 18살이 됐을 때 룸메이트가 생겼습니다. 민지였어요. 민지는 저보다 2살 어렸습니다. 키가 작고 말이 별로 없었는데 스핀을 정말 예쁘게 돌았습니다.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같은 음악, 같은 동작, 같은 웃음. 19살이 되던 해봄, 국제 청소년 대회에 나간다는 통보가 왔어요. 중국 하얼빈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얼빈 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가 달랐어요. 냄새가 달랐습니다. 대회장에 들어갔어요. 다른 나라 선수들이 보였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여러 나라에서 왔더라고요. 다들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었어요.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지도원이 항상 옆에 붙어 다녔거든요. 다른 선수들이랑 말도 섞지 못했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갔어요. 경기 결과는 3등이었습니다. 동메달을 받았어요. 지도원은 만족했습니다. 귀국하면 표창이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계속 그 대회장 풍경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자유롭게 웃던 다른 나라 애들, 부모가 와서 응원하던 모습, 경기 끝나고 서로 안아주던 장면.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지도원만 있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왔어요. 링크는 똑같았고 훈련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웃을 때마다 이게 진짜 웃음인지 자꾸 생각하게 됐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훈련 날이었어요. 아침 기초 훈련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민지가 제 옆에 앉았어요. 밥을 먹는데 지도원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명단을 들고 있었어요.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불린 애들이 일어났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지 이름이 불렸어요. 민지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민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지도원이 말했습니다. 불린 동무들은 지금 당장 짐 싸서 정문 앞으로 나오시오. 특별 선발됐소. 민지가 일어났어요. 저는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언니. 민지는 숙소로 돌아가서 짐을 쌌어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뭐라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민지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옷을 개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모르겠어. 그냥 선발됐대. 우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 선발이 뭔지요. 민지는 16살이었어요. 얼굴이 예뻤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몸매가 좋았어요. 기쁨조였습니다. 민지가 가방을 들었어요. 저는 따라 나갔습니다. 정문까지요. 차가 와 있었어요. 민지가 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을 때 민지 침대는 비어 있었어요. 이불도 없었고 베개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봤어요. 민지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날 훈련에 나갔습니다. 아무도 민지 이야기를 안 했어요. 마치 그런 사람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코치한테 물어봤습니다. 민지는 어디 갔습니까? 코치가 저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차갑더라고요. 선발됐다고 했잖소. 좋은 곳으로 갔소. 더 묻지 마시오.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코치가 저를 자주 따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점프 교정이었습니다. 착지 자세가 불안정하다고 했어요. 방과 후에 남으라고 했습니다. 링크에 저 혼자 남았어요. 코치가 와서 제 자세를 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야지. 손이 제 허리를 잡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손이 자꾸 이상한 데로 갔어요. 다리 안쪽, 엉덩이, 가슴.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코치가 말했어요. 긴장하지 마. 자세 교정이야. 내가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일이 반복됐어요. 일주일에 2~3번씩 코치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자세 교정, 기술 지도, 뭐 그런 이유들이었어요. 근데 매번 손이 왔습니다. 제 몸을 만졌어요. 저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거든요. 민지처럼 될 수도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다들 나갔어요. 코치가 저를 불렀습니다. 좀 남아있어. 오늘 프로그램 다시 봐야겠어. 링크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코치가 문을 잠갔어요. 불길한 느낌이 왔습니다. 코치가 다가왔어요. 오늘은 제대로 가르쳐 줄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코치 손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힘이 셌어요. 저는 밀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코치 얼굴이 변했어요. 뭐야, 너 지금 거부하는 거야? 내가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코치가 말했어요. 민지 생각나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민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차에 타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싫어요. 코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제가 소리를 지를 줄 몰랐거든요. 잠깐의 틈이 생겼어요. 저는 뛰었습니다. 문으로요. 잠겨 있었지만 안쪽에서는 열렸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뛰었어요. 숙소까지요. 방에 들어와서 문을 잠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살 수 없다고. 민지처럼 끌려가거나 아니면 매일 코치한테 당하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코치는 저를 더 이상 따로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창고를 청소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저를 포함해서 후배 몇 명이 갔습니다. 오래된 짐들이 쌓여 있었어요. 박스, 낡은 운동복, 부러진 스케이트. 저는 구석 박스를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어났어요. 안에 작은 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금속 통이었어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열어봤어요. 작은 물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가락만한 크기였어요. USB였습니다. 저는 그걸 주머니에 넣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날 밤 숙소에 혼자 있을 때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래된 컴퓨터였어요.
훈련 영상 보라고 있는 거였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화면에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파일이 몇 개 있었어요.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얼음이 보였습니다. 링크였어요. 관중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검은색 의상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를 뒤로 넘겼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어요. 처음 듣는 음악이었습니다. 느리고 슬펐어요. 우리가 절대 쓸 수 없는 종류의 음악이었습니다. 여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조용히,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웃지 않았습니다. 점프를 뛰었어요. 높게, 아름답게, 착지했습니다. 그리고 돌았어요. 표정이 슬펐습니다. 진짜로 슬픈 얼굴이었어요. 억지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여자가 계속 움직였어요. 팔로 뭔가를 표현했습니다. 슬픔, 고통, 그리움, 온몸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음악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여자가 마지막 스핀을 돌았어요. 점점 빨라지다가 멈췄습니다. 고개를 떨궜어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관중들이 일어났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꽃다발이 링크 위로 쏟아졌어요. 화면 아래에 자막이 보였습니다. 김연아 2010년 밴쿠버 올림픽 쇼트 프로그램. 저는 그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다시 재생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또 봤습니다. 3번, 4번, 5번. 볼 때마다 가슴이 이상했어요.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피겨구나. 이게 진짜 피겨구나. 당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대로 표현하는 거구나.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게 피겨가 아니었다는 거요. 그냥 당을 위한 도구였다는 거요. 영상을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 밤하늘이었어요. 별이 없었습니다. 민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코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 여자가 떠올랐어요. 자유롭게 추던 모습이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는 몰랐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는다고. 결심을 하고 나서도 한 달은 그냥 버텼습니다. 무서웠거든요. 탈북이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훈련 나가고 밥 먹고 자고.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요. 근데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나갈까?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까? 코치는 저를 피했습니다. 저도 피했어요.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2024년 12월이었어요. 그날은 훈련이 일찍 끝났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요. 링크 청소를 하라고 했어요. 청소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조선족이었어요. 말투가 좀 달랐거든요. 저는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제 옆에서 얼음을 닦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애야, 힘들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몰랐거든요. 고개를 들었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나도 옛날에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가 걸레를 헹구러 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한테 물어볼까? 청소가 끝났을 때 아주머니한테 다가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주머니 혹시 강 건너편 아세요? 아주머니가 걸레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저를 봤어요. 한참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 그게 시작이었어요. 아주머니는 일주일에 2번 왔습니다. 올 때마다 제가 청소를 도왔어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럴 수 없었거든요. 근데 서로 알아들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겨울이 좋아. 강이 얼어붙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가 또 말했어요. 함경도 쪽이 가깝지. 기차 타면 하루면 가.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1월이 됐어요. 어느 날 훈련이 있었습니다. 새 프로그램 연습이었어요. 코치가 음악을 틀었습니다. 또 혁명가요였어요.
빠르고 경쾌한 음악이었습니다. 코치가 말했어요. 오늘부터 이 프로그램 연습한다. 3월에 공연 있다. 저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웃으면서 쳐야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순간 김연아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슬픈 얼굴로 추던 모습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링크 밖으로 나왔어요. 코치가 소리쳤습니다. 어디가? 훈련 안 끝났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탈의실로 갔습니다. 스케이트를 벗었어요. 운동복을 입은 채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숙소로 가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평양 거리를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오늘 나간다. 지금 나간다. 역으로 갔습니다. 평양역이었어요. 함경도 가는 기차표를 샀어요. 돈은 있었습니다. 훈련비로 받았던 거였어요. 기차를 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멀어졌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손이 떨렸어요. 근데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기차는 하루 종일 달렸어요. 밤이 됐습니다. 산이 보이고 벌판이 보였습니다. 새벽이 됐을 때 함경도에 도착했어요. 내렸습니다. 역 밖으로 나왔어요. 추웠습니다. 평양보다 훨씬 추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한참 걸었을 때 조그만 시장이 보였습니다. 새벽인데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배낭을 끌어안았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누가 제 앞에 섰습니다. 올려다봤어요. 아주머니였어요. 평양에서 봤던 청소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왔구나.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따라오라고 했어요. 작은 집으로 갔습니다. 방 하나짜리 집이었어요. 아주머니가 따뜻한 물을 줬습니다. 저는 그걸 마셨어요. 손이 녹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진짜 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위험해. 잡히면 죽어. 알아요. 아주머니가 저를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좋아. 도와줄게. 사흘을 그 집에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옷을 구해줬어요. 평양 옷은 눈에 띈대요. 함경도 사람처럼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음식도 줬어요. 빵이랑 물이었습니다. 가방에 넣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길을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북쪽으로 가면 강이 나온다. 두만강이야. 지금 얼어 있을 거야. 밤에 건너. 낮에는 순찰이 있어. 건너면 중국이야. 거기서 조선족 찾아. 말 통해. 도와줄 거야. 저는 다 외웠습니다. 셋째 날 밤이었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깨웠습니다. 가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배낭에 빵하고 물, 그리고 스케이트를 넣었어요. 스케이트는 버리라고 했는데 못 버렸습니다. 그게 제 전부였거든요. 문을 나섰어요. 밤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누가 저를 안아준 게 처음이었어요. 잘 가, 잘 살아. 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와 헤어졌습니다. 저는 북쪽으로 걸었어요. 어두운 산길을 한참을 걸었습니다. 새벽이 됐을 때 물소리가 들려서 가까이 갔습니다.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넓었어요. 그리고 얼어 있었습니다. 하얗게요. 달빛 아래에서 얼음이 빛났습니다. 저는 배낭을 내려놓았어요. 스케이트를 꺼내 신었어요. 끈을 묶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단단하게 묶었어요. 일어섰습니다. 강둑에 섰어요. 얼음이 발밑에 있었습니다. 저 건너가 중국이었어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죽는 거였어요.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 위로 내려갔습니다. 날이 얼음을 찍었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밀었습니다. 달리기 시작했어요. 두만강 한가운데로요. 얼음은 단단했습니다. 날이 찍힐 때마다 소리가 났어요. 새벽강 위에서 그 소리가 울렸습니다. 너무 크게 들렸어요. 들키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속도를 냈어요. 링크에서 달리던 것처럼요.
허리를 낮추고 팔을 뒤로 젖히고 나를 비스듬히 찍으면서 나갔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강 절반쯤 왔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함이었어요. 멈춰 서지 말고 계속 가라고 머리가 말했습니다. 더 낮게 허리를 굽혔어요. 더 빠르게 나를 찍었습니다. 뒤에서 또 소리가 났어요. 휘파람 소리였습니다. 경비였어요. 저는 더 이상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어요. 저는 스케이트를 벗었습니다. 배낭에 넣었어요. 일어났습니다.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강에서 멀어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해가 떴습니다. 마을이 보였어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조선족 마을이었어요. 간판에 우리말이 써 있었거든요. 저는 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안 나왔어요. 다른 집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탈북자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너라. 할머니가 저를 안으로 들였어요. 방은 따뜻했습니다. 밥을 주셨어요. 저는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어요. 어디서 왔니? 평양이요. 평양에서 혼자 왔어. 네.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쩌려고.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계획 같은 게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여기 있으면 안 돼. 중국 공안이 잡으러 와. 잡히면 북한으로 보내줘.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저를 한참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는 사람 있어.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전화를 했어요.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이틀만 있어라. 사람이 올 거야. 이틀을 할머니 집에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창문도 열지 못했습니다. 셋째 날 남자가 왔어요. 40대쯤 돼 보였습니다. 조선족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따라와. 차를 탔습니다. 한참을 달렸어요. 다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집 하나 앞에 섰어요. 남자가 말했어요. 여기서 1년만 있어. 그럼 신분증 만들어줄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요? 그냥 있으면 돼.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방에 들어갔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둘 있었어요. 다 탈북자였습니다. 한 명이 말했어요. 여기 시집 오는 거야. 네. 원하지 않아도 와야 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자가 또 왔어요.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식당에 갔어요. 남자가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뭐라고 말했어요. 중국말이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한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족 남자가 저한테 말했어요. 결정됐어. 저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야. 싫어요. 선택권 없어. 신분증 받으려면 해야 돼. 며칠 뒤 결혼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하객도 없었어요. 사진만 찍었습니다. 그 남자 집으로 갔어요. 시골이었습니다. 집은 낡았어요. 남자는 45살이었습니다. 저는 24이었어요. 첫날 밤 남자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구석에 웅크렸어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저는 밀쳤습니다. 남자가 화를 냈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중국말이었지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밤 남자가 왔어요. 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했어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남자는 중국말만 했고 저는 우리말만 했습니다. 대화가 없었어요. 그냥 명령만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죽고 싶었어요. 진짜로요. 북한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여기도 감옥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쁜 감옥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적어도 스케이트를 탈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설거지였습니다. 남자한테 허락받았어요.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허락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요. 힘들었지만 집보다 나았습니다.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주인 아주머니가 조선족이었어요. 저한테 잘해줬습니다. 돈을 모았어요. 조금씩요. 남자 몰래 숨겨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신분증이 나왔어요. 가짜였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쓸 수 있는 거였어요. 이제 잡혀도 북송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나요? 여전히 갇혀 있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2026년 1월이었어요.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강이 보였어요. 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강을 한참 봤습니다. 다음 날도 봤어요. 모레도 봤습니다. 매일 그 강을 지나갔어요. 얼음이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자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졌어요. 저한테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맞았어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쓰러져서 잠들었어요. 저는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볼이 아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그 빛 아래 강이 보였습니다. 하얗게 얼어있는 강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제일 안쪽에 배낭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지고 온 배낭이었어요. 스케이트가 있었어요. 두만강 건널 때 신었던 그 스케이트였습니다. 한 번도 버리지 못했어요. 저는 그걸 꺼냈습니다. 식당에서 모은 돈을 챙겼어요. 옷 몇 벌을 배낭에 넣었습니다. 남자를 봤어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강으로 갔습니다. 얼음 위에 섰어요. 또 빙판이었습니다. 1년 전 두만강처럼요. 저는 스케이트를 신었습니다. 끈을 묶었어요.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봤어요. 남자 집이 보였습니다. 다시는 안 돌아올 거였어요. 나를 얼음에 댔습니다. 밀었어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달렸어요. 급할 것 없었거든요.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몸을 돌렸어요. 스핀을 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혼자 돌았어요. 김연아가 하던 것처럼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어요. 근데 괜찮았습니다. 저를 위해 추는 첫 번째 춤이었거든요. 강을 다 건넜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어요. 마을을 벗어나 도시로 갔습니다. 그리고 브로커를 찾았어요. 도시 이름은 옌벤이었습니다. 조선족이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우리말이 통했습니다. 저는 여관에서 묵었어요. 하루에 30위안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모은 돈이 있었거든요. 한 달은 버틸 수 있었어요. 브로커를 찾아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찾는지 몰랐어요. 인터넷에 광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그냥 돌아다녔어요. 조선족 식당, 시장, 교회, 탈북자들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여자 둘이 앉아 있었어요. 우리말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억양이 북한 말투였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여자가 말했어요. 태국으로 다음 달에 간대. 다른 여자가 물었어요. 얼마 냈어? 2,000불. 비싸네. 그래도 가야지. 여기 있으면 평생 이러고 사는 거야. 저는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밖으로 나왔어요. 기다렸습니다. 두 여자가 나왔을 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여자들이 깜짝 놀라며 쳐다봤어요. 저도 탈북자예요. 한국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줄 수 있어요. 여자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한 명이 말했어요. 따라와. 골목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어요. 여자가 물었어요. 언제 왔어? 1년 전이요. 신분증 있어. 네. 돈은 있어요. 얼마? 1,000불쯤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자라. 2,000불 있어야 해. 더 모을게요. 어떻게 연락하면 돼요? 여자가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돈 모으면 전화해. 저는 그 번호를 외웠어요. 다시 일을 구했습니다. 이번엔 공장이었어요. 옷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어요. 한 달에 2,000위안을 받았습니다. 방을 더 싼 곳으로 옮겼어요. 하루 15위안짜리였습니다. 밥은 하루에 2끼만 먹었어요. 라면이랑 빵이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1,500불이 모였습니다. 조금 더 필요했어요. 4달째 되던 날 공장 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며칠 야근하면 보너스 줄게. 저는 했어요. 며칠이고요. 밤새 일했습니다. 집에도 안 갔어요.
공장 바닥에서 잤습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했어요.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800위안이었어요. 환전했습니다. 100불이 됐어요. 2000불이 모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여자가 받았습니다. 돈 모았니? 네. 내일 만나자. 다음 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커피숍이었어요. 여자가 와 있었습니다. 옆에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돈 가져왔어. 저는 배낭에서 돈을 꺼냈어요. 봉투에 넣어온 거였습니다. 남자가 세어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출발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요. 여권 있어. 없어요. 만들어줄게. 남자가 말했어요. 일주일 뒤에 연락할게. 준비하고 있어.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내일 새벽 4시역 앞으로 나와. 네. 짐 많이 가져오지 마. 배낭 하나만. 알겠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배낭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스케이트. 스케이트는 이번에도 못 버렸어요. 2번이나 저를 구해준 거였거든요. 새벽 4시에 역 앞으로 나갔습니다. 차가 와 있었어요. 사람이 5명 타고 있었습니다. 다 탈북자였어요. 저도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한참을 달렸습니다. 국경 쪽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큰 역이었어요. 브로커가 표를 줬습니다. 여권도 줬어요. 이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중국 이름이었어요. 기차를 탔어요. 남쪽으로 가는 기차였습니다. 이틀을 탔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계속 바뀌었어요. 쿤밍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버스를 탔어요. 또 하루를 달렸습니다. 국경에 도착했어요. 라오스 국경이었습니다. 걸어서 넘었어요. 산길이었습니다. 밤에 넘었습니다. 달빛만 있었어요.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또 버스를 탔어요. 방콕까지 가는 버스였습니다. 사흘이 걸렸습니다. 방콕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얼마나 달렸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여기서 일주일 있어. 그 다음에 대사관 가. 왜 바로 안 가요? 준비할 게 있어. 기다려. 허름한 집에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어요. 모두 한국 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브로커가 왔어요. 내일 가. 다음 날 아침 택시를 탔습니다. 한참을 달렸어요. 큰 건물 앞에 섰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저기가 한국 대사관이야. 들어가서 탈북자라고 해. 도와줄 거야.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브로커가 창문을 내렸어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잘 살아. 고맙습니다. 차가 떠났어요. 저는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문이 보였어요. 한참을 그냥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북한도 중국도 아닌 곳으로 가는 거구나.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저를 봤어요. 저는 우리말로 말했습니다. 저 탈북자예요. 한국 가고 싶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서 기다리세요. 담당자 부를게요.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 하늘이 파랬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진짜 자유구나. 대사관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조사가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떠났는지, 어떤 경로로 왔는지 다 말했어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일주일쯤 됐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됐어요. 비행기표 예매할게요. 언제 가요? 이틀 뒤요.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그 이틀이 제일 길었어요. 뭔가 잘못될까봐 무서웠거든요. 출발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직원이 저를 공항까지 데려다 줬어요. 수완나품 공항이었습니다. 엄청 컸어요. 표를 받았습니다. 인천행이었어요. 직원이 말했어요. 안전하게 가세요. 한국에서 잘 사세요. 고맙습니다. 혼자 출국장으로 갔습니다. 여권 검사를 받았어요. 통과했습니다. 비행기를 탔어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어요.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떴어요. 저는 그 순간 울었어요. 정말로 떠나는 거구나. 정말로 가는 거구나. 옆자리 사람이 휴지를 건네줬습니다. 저는 받아서 눈을 닦았어요. 비행기는 5시간을 날았습니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창밖만 봤습니다. 기장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곧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비행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보였어요. 건물이 보였고 도로가 보였습니다.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비행기가 멈췄어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배낭을 들었습니다.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입국장으로 갔습니다.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사관에서 연락을 받았나 봐요. 저를 따로 안내해줬습니다. 조사실 같은 곳이었어요.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간단했어요. 신원 확인하고 서류 작성했습니다. 1시간쯤 걸렸어요. 직원이 말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이제 하나원으로 가실 거예요. 하나원이 뭐예요? 정착 교육 받는 곳이에요. 거기서 3달 있으면 돼요. 네. 차를 탔습니다. 정부 차량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였어요. 차들이 많았습니다. 간판들이 보였어요. 한글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쓰는 글자랑 똑같았어요. 근데 내용이 달랐습니다. 치킨, 피자, 커피. 북한에서는 못 보던 단어들이었어요. 1시간쯤 달렸을 때 건물이 보였습니다. 하나원이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직원이 안내해줬어요. 숙소로 갔습니다. 방이 있었어요. 침대 2개가 있었습니다. 룸메이트가 있다고 했어요. 저처럼 탈북자래요. 짐을 풀었습니다. 배낭에서 옷을 꺼냈어요. 그리고 스케이트를 꺼냈습니다. 두만강 건널 때, 중국강 건널 때 신었던 그 스케이트였어요. 나를 봤습니다. 긁혀 있었어요. 녹도 슬었습니다. 근데 버릴 수가 없었어요.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나원에서 3달을 보냈습니다.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 사회에 대한 거였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법, 문화 다 새로웠어요. 근데 제일 신기했던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게 아니었어요. 질문을 해도 됐습니다. 뭐든지요. 혼나지 않았어요. 의견을 말해도 됐습니다. 다른 생각을 해도 괜찮았어요. 저는 처음에 적응을 못했습니다. 자꾸 눈치를 봤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편해졌어요. 3달이 지났습니다. 하나원을 나오는 날 정착금을 받았어요. 통장도 만들어줬습니다. 집도 알아봐줬어요. 원룸이었습니다. 작았지만 제 집이었어요. 짐을 풀었습니다. 배낭에서 스케이트를 꺼냈어요.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를 걸었어요.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들어가 봤어요. 물건이 엄청 많았습니다. 과자, 음료수, 도시락, 라면 다 살 수 있었어요. 돈만 있으면요. 물 하나를 샀습니다. 1,500원이었어요. 계산대에서 돈을 냈어요. 직원이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신기했어요. 제가 물건을 샀는데 직원이 감사하다고 하다니요. 북한에서는 배급받을 때 우리가 감사하다고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불빛이 많았습니다. 여기가 한국이구나. 다음 날부터 일을 찾았습니다. 식당, 카페, 가게,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한 카페에서 일을 구했습니다. 주방 보조였어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였어요. 힘들었지만 좋았습니다. 월급을 받았거든요. 통장으로요. 저녁에 집에 오면 샤워를 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자유가 뭔지 그때 조금씩 알았어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웃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됐습니다. 3달쯤 지났을 때 빙상장을 찾아갔습니다. 집 근처에 있었어요. 실내 링크였습니다. 입장료를 냈어요. 스케이트를 빌렸습니다. 신었어요. 끈을 묶었습니다. 링크 위로 나갔어요. 얼음이 매끄러웠습니다. 잘 관리된 얼음이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다들 웃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달렸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속도를 냈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팔을 들어 올렸어요. 몸을 돌렸습니다. 스핀을 했어요. 천천히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어요. 근데 괜찮았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돌고 있었거든요. 웃으라고 해서 웃는 게 아니었어요. 기쁘니까 웃었습니다. 슬픈 음악에 맞춰 슬픈 표정을 지어도 됐어요. 혁명가요가 아니어도 됐습니다. 점프를 뛰었습니다. 높지 않았어요. 녹이 쓴 몸이었거든요. 근데 착지했습니다. 다시 달렸어요. 그날 2시간을 탔습니다. 링크 밖으로 나왔을 때 땀이 흥건했어요. 숨이 찼습니다. 근데 행복했어요.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링크에 갔습니다. 조금씩 몸이 돌아왔어요. 점프도 높아졌고 스핀도 빨라졌습니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잘 타시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북한에서요.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탈북자세요. 네. 대단하시네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겠어요. 그냥 살고 싶었어요. 아주머니가 웃었어요.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가고 저는 다시 얼음 위로 나갔습니다. 달렸어요. 이제는 누가 시켜서 도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돌았어요. 저는 2번 빙판을 건넜습니다. 첫 번째는 두만강이었어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2번째는 중국 작은 강이었어요. 강제 결혼해서 자유로 갔습니다. 3번째 빙판은 여기 한국에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건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는 거였어요. 제가 원하는 만큼요. 민지 생각이 납니다. 지금 어디 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코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다른 애들을 만지고 있을까요? 어머니는 괜찮으실까요? 제가 도망친 걸 알고 계실까요? 모릅니다. 아마 평생 모를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압니다. 제가 여기 있다는 것, 자유롭다는 것, 이제는 웃으라고 해서 웃지 않아도 된다는 것, 슬프면 슬픈 얼굴을 해도 된다는 것, 링크 위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쳐도 된다는 것. 그게 자유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링크에 갑니다.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 위를 돕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저를 위해 추고 있으니까요. 2번의 빙판이 저를 자유로 데려왔습니다. 3번째 빙판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피겨를 추고 있습니다. 그게 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